오늘은 법령의 조문에 관한 지문을 한번 봐봅시다. 23학년도 수능은 그 전에 지금 풀어봤던 것보다는 조금 무난하게 잘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전 지문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개 좀 많이 틀린 지문만 볼 건데 이 법령의 조문에 관한 글도 너희들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였어.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법령의 조문은 조문이라는 게 뭘까를 막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우리 느낌대로 법령에는 이제 항목별로 뭐 몇 조, 몇 항 뭐 이러면서 조목조목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의 조문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 이거지.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지, 그지? 그래서 A라는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뭐 벌을 줘야 한다, 아니면 벌금을 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결과론적인 그 형식으로 지금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요건은 뭐겠어? A 쪽에 해당하는 거겠죠. A에 해당하면 요건과 그것에 대한 어떤 뭐 벌금을 내야 한다, 뭘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효과, B에 해당하는 거겠죠.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그치?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지?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신경 써야죠.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일의적이다.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지? 항상 한 가지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부러지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법령으로 만들 때 그 상황 하나하나를 다 표현한다라고 하면 진짜 뭐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경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령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좀 불확정한 개념들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벌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3879만 7587원이 될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냥 벌금을 내야 한다 라고만 해놓고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벌금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정하는 게 우리 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쵸? 그 얘기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지.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지만이 그 상황에 딱 맞게 떨어지는 그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건 그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분별이 될 수 있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막 강압적으로 이해됐지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여기서부터는 뭐겠어? 예시가 되겠죠. 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적당히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요리할 때에도 간장을 적당히 넣어주세요. 뭐 이러잖아. 근데 그 적당히가 얼마큼이냐고, 그지?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삘로 간다고 하지만 그놈의 삘. 그래서 이 법에서도 그놈의 적당히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요 적당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감액할 수 있대요. 너무 과다하게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법원에서 알아서 야, 그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서 요만큼만 받아라. 요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무엇이냐. 손해배상 예정액이란 서로 계약을 맺었어. 계약을 맺을 때 네가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이만큼의 벌금을, 그러니까 벌금이 아니다. 배상액을, 손해에 대한 그 배상액을 요만큼을 내라 하고 미리 예정해 놓은 금액인 거야. 그것을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1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계약인데, 그거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억을 해놨어. 그러면 솔직히 이건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야, 좀 그건 오바다. 야, 그냥 50만 원만 받아. 100만 원만 받아. 이런 식으로 감액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예로서 들 수 있다. 이거죠.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량이 뭐겠어? 그게 이제 판사들의 하나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권력이라면 권력일 수 있는 건데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여기서부터 말이 조금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부분이 나오게 돼요. 보시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손해배상 예정액.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에 관해서 얼마를 내자라고 서로 계약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하면 내는 돈의 일종이며, 그치?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여기서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 나오죠? 결론은 뭐냐면 위약금이라는 요 단어가 가장 큰 개념인겨. 그래서 위약금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는 것이고 또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둘 다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얘네 둘은 모두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는 거고 손배예는 지금 손해배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본 만큼 돈을 내는 거지. 그런데 위약벌은 벌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배상하고 상관없이 벌금조로 돈을 또 내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얘는 손해 본 만큼의 돈을 내는 것이고 얘는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벌금으로 또 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런 느낌 왔니? 손해배상으로 돈을 낸 다음에 벌금으로 돈을 또 낼 수 있는 거지. 얘는 벌금이 아니고 내가 손해에 대한 돈을 그만큼 다시 지불하는 거고. 근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위약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너네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맺을 때 그 위약금에 대하여 그 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너네가 계약을 맺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벌금도 나는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손해를 본 돈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내가 위약금 관계를 맺었다. 그 계약을 맺었다 하면 위약벌은 못 받는 거야. 위약벌은 못 받는 거고 이 손해배상액만 받게 되는 거지. 이 관계가 너네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여기 요 부분은 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됐을 거야. 그래서 어디 갔니? 위약금의 일종이며 위약금에 속한다. 그래서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는데 이 위약금은 손배예야, 위약벌이야, 이걸 안 정한 거지. 안 정하고 그냥 위약금을 낸다 이렇게만 한 거야. 그럼 그거의 성격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증명되지 않아. 그럼 법원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얘 쪽으로 가준다 이거야. 벌금 아니고 그냥 손배예로 간다. 요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증명되지 못하면 예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어머, 채무자가 뭐야?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는 이제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위약금을 내야 되겠죠. 그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빚을 준 사람이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손해 액수 내가 손해를 얼마를 봤다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겠지. 그런데 이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아예 계약 상태에서 걸어놨어. 그러면 그 돈만큼 손배예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굳이 증명해 보일 필요 없겠죠. 굳이 증명해 보이지 않고 그 계약에 되어 있는 대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예정액이 아니라 이제는 결정이 돼서 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라고 나오죠.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야? 계약은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는구나. 부모 자식 간이라도 형제 자매 간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이 되든 이거 봐봐. 손해 액수가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상태에서 1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줘야 한다 라고 됐다라면 이건 빼박인겨. 그냥 1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떻다? 계약을 잘하자. 한편 전환이죠.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이 된다는 건 계약 상태에서 그것을 위약벌로 해놓은 상태여야 되겠죠. 그렇게 증명이 되면 아싸 위약벌금도 받고 나는 손해배상도 또 받을 수 있겠구나.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요. 위약벌도 위약금이니까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아까 여기 처음으로 갔을 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불확정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요 손해배상 예정액을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법원은 야 너무 많아 좀 줄여 할 수 있었는데 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약벌에 대해서는 일종의 벌금에서는요 이걸 건드릴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얘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대요. 무조건 줘야 된대요. 이때 채권자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채권자가 손해 액수까지 증명을 하게 되면 근데 증명은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달라고는 안 되고 증명하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보다 계약할 때 잘하자.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민법에 관한 예시는 끝이 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가 들어간다? 행정법령. 이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예시 두 번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행정법령은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행정청 많이 있지 무슨 대덕구청이나 뭐 이런데 그래서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그것을 행정하는 그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그러니까 행정법령으로서 그 행정작용을 이렇게 규율한다. 딱 이렇게 감시란 말은 좀 웃기고 정하게 하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한다. 뭐 이거겠지. 그래서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딱 맞게 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럼 지금 요 상황은 불확정 개념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 거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딱 정해진 거잖아.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건 재량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꼭 확실히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기속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요거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불확정 개념이 아니라 불확정 개념이 아닌 상황은 이렇게 딱 맞게 해야 해. 반면 여기서부터 불확정 개념이 나오겠죠.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선택할 수 있는 choice 그지? 할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서 그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정할 수 있다가 더 좋겠다. 정할 수 있으면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이다. 그죠? 그래서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위에서 말한 스타일과 같죠? 재량행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청은 재량으로 자신의 그 어떤 위에 그 법원처럼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재량으로 정하기는 정하는 데 있지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르면 안 되나 봐. 똑같은 어떤 행사가 있어. 근데 그 행사에 대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식은 조금 애매한가 보지. 그래서 그 재량에 대해서 어떤 준칙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준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켜야 될 어떤 그 규칙 같은 거지. 이게 법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야. 그러니까 준칙을 정했긴 정했지만 늘상 딱 그거에 맞게 막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한 위에서 얘기한 기속행위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다만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일종의 행정 관행이 생겼다면 그러니까 그 재량 준칙에 맞춰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렇게 해서 너무 딱 정해진 것처럼 되어버렸어. 그래서 관행이 됐어.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요건이 이렇게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왜? 어째서? 행정청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어떻다? 근거 법령 위반으로 그거를 법령에서 위반을 했다거나 법을 어겼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용은 사실 읽어보면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었다. 문제는 11번이 가장 너희들이 힘들게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 문제를 다 보긴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래요. 1번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A와 B였지.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1문단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자신의 재량을 행사하는 거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불확정 개념이 확정이 되겠죠. 그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개소리라고 하죠.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면 기속행위일 수가 없죠. 재량행위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구만요.
그 다음에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모두 사용이 된다. 오케이? 그지? 그래서 아까 예시 두 개가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갑니다. 11번 갑시다. 너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거의 80%가 틀렸던 내용 갑시다. 기억은 재량 준칙이에요. 재량 준칙이라고 하면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법령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 재량 준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 준칙이었고 법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꼭 지켜야 하면은 좋지만 그것로 인해서 뭐 어떤 그 법을 이렇게 불법 뭐 위반을 했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게 지금 재량 준칙이었죠.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법령이 아닌 건 아닌데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느낌적인 느낌이 이건 좀 아니지. 그쪽으로 가줘야죠. 준칙이니까. 그리고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이 아니라 재량행위죠.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이 아니라 이렇게 재량 준칙이 반복이 된다면 나중엔 관행처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따라주는 게 좋다라고 했지. 그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이 앞뒤말이 되게 막 바꾸면서 뭔가가 이상해졌지, 그지? 그리고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뭔가가 앞뒤가 바뀌었는데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떤 인과가 바뀌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답은 일단 5번으로 갑시다.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맞는가 한번 보자.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그러니까 관행이 안 생겼다는 소리야.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였어요. 이 내용이 되게 많이 헷갈렸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틀렸었는데 내용을 제대로 좀 이해해 줬었으면 연결을 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12번 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3점짜리였는데 뭐 이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이해가 잘 됐었나 봐. 보시면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원인가? 100원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니까 이거는 지금 계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맺었다면 이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맺었는지 위약벌로 맺었는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나다에서 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아예 없었대요.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예정액 쪽으로 이제 그 법원이 정해주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런 경우 위약벌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약정했네. 근데 위약금으로 약정했네. 그 위약금의 성격이 손배인지 위약벌인지는 증명되지 않았대. 증명되지 못했대. 그러면은, 그 증명되지 못하게 되는 건 이것도 거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줘야 되겠죠. 100만 원이 약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이지 참. 100원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이래. 오. 그럼 얘는 위약벌로 가는 거고. 그치?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또 받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치? 그래서 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뭐였냐? 적절한 거구나. 적절한 걸 가봅시다.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왜 감액할 수 없어? 감액할 수 있지. 그치?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액은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감액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증명이 됐든 안 됐든 아무 상관없죠. 왜? 위약금 100을 약정해 놓았기 때문에 무조건 100을 줘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왜? 손해배상 예정액이니까, 이거는 위약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참견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맞았네. 그치? 얘가 답이 되네요. 3번,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상관없죠.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그리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2번하고 연결해서 똑같이 되니까 같은 나니까 다해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는 건 손해액에서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에서는 감액할 수 없겠죠. 그리고 180을 지급할지 안 지급할지는 정확하게 이제 되지 않죠. 위약금 100인 거는 정확한데 손해액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다해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0을 지급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법원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가면 되고요. 13번 갑시다. 문맥상 A에서 E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걸 또 찾으라네. 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보다 적절한 게 훨씬 더 많네요. 그죠? A는 지금 앞쪽에 있는 들 수 있다. 요거네. 네, 여기서 들 수 있다는 건 일단 추상적인 표현이 있고 구체화된 표현들이 있을 때 얘네들은 같은 의미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다의어에서도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거의 추상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같은 의미 쪽으로 보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이게 사실 나도 굉장히 참 애매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도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이제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는데 이것이 네가 A가 맞는이구나. 들 수 있다가 아니라 맞는이구나.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 거 그 상황에 맞다 추상적인 표현이고 이것이 내가 찾는 자료가 맞는지 이거는 구체적인 표현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B에서는 이게 예로 든다 할 때 들이구나.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노후 대책으로 적금을 들었다? 이거는 가입한다라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은 아니고 C에서는 받을 수 있다.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근데 그 큰 주목을 받았다. 이것도 지금 얘가 추상적이고 얘가 구체적인 거네. 그치? 그러니까 틀리고 D는 고를 수 있다. 그때 아까 막 초이스 이거구나. 그러면은 형은 평평하게 골랐다. 이건 초이스가 아니죠. 평평하게 만드는 거, 고르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고 5번에 2는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게 이거는 뭐 따라야 한다. 뭐 이쪽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같은 맥락이네요. 그래서 얘도 답이 5번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